예. 자, 이재명 지사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둘러싼 공방 더 치러진 셈이죠.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요. 한판 썰전을 준비했습니다. 대개 이제 월요일에는 한판 직감을 준비했는데 또 워낙 요즘 이슈가 뜨거워서 전문가들과 함께 또 이 의혹의 핵심 쟁점들을 또 친절하게 짚어보면서 또 친절하게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실 수 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민주주의 21의 대표시죠. 김경률 회계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윤우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관련 이슈로 토론 많이 하셨죠? 오늘이 네 번째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벌써 정들었어요 이제. 예, 김윤우 변호사님 눈을 안 맞추고 계시는데 정 드신 거 맞죠? 예. 예, 관련해서 생산적이고 예, 지식인 같은 예, 그 고품격 토론으로 오늘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하실 분으로 우리 진중권 작가님 원래부터 앉아 계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성현 소장님도 계십니다. 두 분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 작가님과 김경률 회계사님이 이제 같은 편에서 이렇게 해주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김윤우 변호사님과 또 차세대 리더 현 리더 우리 김성현 소장님께서 두 분이 또 함께 예, 또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진행해 주실 겁니다. 자, 일단은 이 대장동 의혹 그 쟁점도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언론도 기자들도 굉장히 좀 취재하기 뭐를 또 이렇게 딱 집어야 될까 네.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큰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굉장히 헷갈리셔가지고 두 분이 생각하는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큰 그림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경률 회계사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주시고 저는 또 진 교수님 예전에 방송에서 해주신 정의 이렇게 고속도로 꽉 막힌 걸 민간이 터졌다, 공공이 터졌다 그 정의도 상당히 귀에 쏙 들어오는 건데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위험은 리스크는 공공이 지고 특정 수익은 특정 개인에게 몰아간 그런 어떤 뭐 일련의 저는 이제 최근에 컨소시엄 3사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 그리고 주주 간 협약서 사업 약정서 이런 것들을 입수했는데 이제는 좀 자신 있게 단군일의 최대 토건 사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군일의 최대 토건 사기다. 네. 네. 자, 우리 김윤우 변호사님. 근데 저는 공공은 이 사건에서 전혀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위험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 수용 절차라고 해서 위험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용인 원산면 보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용인 원산면에 주민들이 지작물 조사를 거부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어폐가 있고요. 최근에 검단에서 문화재 이슈로 이미 건축을 마친 부분을 철거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처럼 곽병채 진술과 같이 그 곽상도 의원 아들이요. 성남시 권한이 아닌 부분들은 여전히 위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보니까 문화재가 나왔다든가 멸종 이기적이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죠. 그리고 수익을 민간이 가져갔다는 부분도 저는 참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에서 5,503억 원을 공공이 환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필수적인 그 사업 구역 내 도시 기반 시설 설치 비용 을 제가 보니까 적게 잡아도 최소한 5,667억이고요. 예산 개발 부담금 650억까지 합치면 공공 환원되는 금액이 1조 1,820억입니다. 근데 거기서 4천억 배당 받았으니까 인간이 이익을 다 가져갔다는 것도 어떤 계산인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정의를 하자면 딱 CBS답게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CBS 왔으니까요. 예. 돈을 안 받은 이재명만 십자가에 못 받고 돈 나눠 먹은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정치 선동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진 작가님. 그 참여연대라든지 아니면 뭐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이 사건의 성격을 되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상황 자체를 그렇게 보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런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럼 검찰은 이상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김성현 소장님. 김 변호사님 말씀 잘하셔서 저는 그냥 듣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보탤 얘기 없네. 예. 자, 오늘 이제 그 대장동 4인방 중에 남욱 변호사가 이제 검찰에서 이제 체포를 했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 이 네 사람이 이제 핵심 키맨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은 누구냐 이 부분도 향후 수사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네 인물의 역할 혹은 또 누가 핵심 의혹을 풀어줄 당사자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한번 뭐 이제 제가 김경률 회계사님. 예, 민주당 측에서도 이렇게 자금의 흐름을 유심히 보자. 뭐 당연히 동의하고요. 자금의 줄기가 어떻게 흘러서 말단으로는 어떻게 흐르는지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의사결정 체계에서 어떤 계통으로 흘러가는지 그렇게 본다라면 이게 공공조직에서 일어난 사건이니만큼 우선은 유동규란 인물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예, 예. 그 다음에는 유동규 위로는 누구 있냐. 그러면 이제 앞선 시간에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진상이고 그 위로는 이제 또 이재명 지사밖에 없고 당시의 성남시장.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저번 주 수요일 날 일부 문서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 이렇게 수발 문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수발 문서들에는 계속 이재명 지사의 결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본다라면 또 이재명 지사가 과거 이 대장지구 사업은 본인이 모두 설계하였다라고 했다라면 저는 유동규 씨를 중심으로 해서 수발된 문서를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국 생각합니다. 유동규 유입을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의사결정 체계 개통으로. 김민호 변호사님은 또 이제 변호사 법률가시니까 향후 수사에서나 향후 주요 쟁점에 대한 만한 인물 누구라고 보시는지. 예. 저는 이 CBS의 노컷 뉴스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예. CBS에서 지목한 진정한 설계자는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예. 예, 정영학 회계사야말로 관련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수지를 뽑고 세무까지 검토를 해서 사업 수지를 뽑고 자본 구조를 만들 능력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정영학 회계사 밑에 김민걸 회계사나 남욱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이 정영학 회계사의 지시에 따르는 그 정도였던 걸로 보이고요. 예. 김만배 씨 최근 진술에 의하면 2014년 유동규가 정영학 남욱의 뺨을 때린 다음에 니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니들이 지분을 가지면 어떡하느냐라고 했다고 주장을 했죠. 거기 따르면 유동규는 정영학과 한패라기보다는 자문당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용당한 그런 케이스일 가능성이 많고요. 남욱이 JT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만배가 남욱에게 남욱 너는 드러나면 안 되니까 드러나지 말라고 해서 자기 이름 드러나지 말라고 했다라고 예.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들은 봤을 때 유동규가 전체적으로 정영학 이들 남욱 이들 패거리의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좀 이용당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예. 정영학이 역시 노컷뉴스 취재 결과처럼 실질적인 주범이라고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을 잘 소상히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동규도 속았다. 예, 그 문제의 본질을 유동규가 속았다는 잠깐만요. 부분도 예, 예. 김만배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그렇게 예. 얘기를 했죠. 뺨을 맞은 게 2019년이 아니라 정영학이가 뺨 맞은 게 2014년인데 예. 그때 유동규가 뺨을 때리면서 니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니들이 그렇게 지분을 가지면 어떡하냐. 위례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유동규가 조금 있다가 심장을 움켜잡아서 119 타고 응급차로 실려갔다. 그렇게 김만배가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면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 작가님. 정영학 씨가 뭐 구체적인 그림들을 그린 것은 사실인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 사람의 계략이 통하려면 적어도 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관의 역할을 하는 게 유동규고 예. 관에서는 공식 절차를 통해서 두 개의 개발팀에서 뭐라 그랬냐면 공익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 초과이익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무마가 됐단 말이죠. 일단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유동규 씨가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유동규 씨가 그런 브레인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행동대장이고 예. 그렇다면 그 위에 누군가의 허락이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은 이제 정진상 씨 최소한 거기 수준인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유동규 씨 앞에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장이 있었잖아요. 성남개발공사 사장. 이분 근데 이미 알고 있거든 남욱이 이 사람 그만둘 거라는 걸.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사람 물러나게 한 다음에 남욱의 예언대로 그다음에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유동규가 들어와서 4개월 안에 모든 일을 끝내놓고 그다음 나가니까 또 다른 또 바지 사장을 앉혔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이 인사권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지 사장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이 인사권자는 바로 뭡니까? 이재명 시장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정영하게 한 거고 나머지는 속았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성애 소장님. 자 이제 정진상 씨를 자꾸 끼워 넣어서 뭔가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무런 근거는 없으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정진상 씨는 거기서 빼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아니, 이 오늘 갑자기 사건자거든요. 말씀들을 다들 하시길래 아니 왜냐하면 정진상이라는 사람의 역할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뭐 집사에서 정책실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건 맞는데 막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1인자의 막 뒤에 막후 뭐 이런 걸 하면서 막 조종하는 것처럼
자꾸 묘사가 돼서 정진상 씨가 들으신 불편할 것 같아서 모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재명 지사 본인에 대한 직접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익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들어왔다라고 하시는데 그 앞 얘기를 자꾸 빼놓으시는데 핵심은 이재명 지사가 위례에서 해보고 1,000억을 500억씩 나눠 가진다고 해서 굳게 믿고 시작해서 사업을 진행해봤더니 아이고 해보니까 300억밖에 안 남았네요. 150억씩 쪼개 먹은 것을 보고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으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다 받자. 나중은 공연불이다라고 해서 사업 설계 자체가 공익 환수 조치 없이 처음에 가장 많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짰고 거기에 화천대유와 성남의들이 선정이 됐고 선정이 된 다음에 공무원들이 아니 그래도 이 초과이익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는 제안을 했다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유권자들이 들으신다면 애시당초부터 초과이익 환수가 안 들어가기로 한 설계인데 나중에 그걸 넣고 말고 왜 여기서 논점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개발 1팀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2팀도 동일한 의견을 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도 이거 왜 이렇게 짰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거든요. 라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때는 수익 구조를 다시 짰어야 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유동규라는 사람이 뭐냐면 경력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건설회사 2개월 동안 운전기사 한 거밖에 없거든요. 이런 벤처기업 사람을 10년 대표를 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그 건설회사 2년 2달 운전기사 한 경력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에 이분을 임명할 때 성남시 의회에서 아무런 것도 없다. 당신은 어떤 여기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왔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시장님의 특별 재량 조치로 내가 여기 온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적격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시켜가지고 4개월 만에 일을 쳤다? 그럼 이 사람 혼자서 했겠느냐라는 일단 거죠. 뭐 유동규 씨가 어떻게 임명됐냐 이 부분은 이제 논의를 하고요.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 이 부분이 그러면 삭제한 게 정말 잘못된 것이냐?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아니, 좀 잠시만요. 삭제라는 표현 자체도 이상하죠. 원래부터 초과이익 환수는 없었습니다. 원래 계약에 없이 현금으로 확 몰아주기로 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다음에 진행된 일인데 삭제를 했다라고 하면 원래 계약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처럼 되니까 저는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김경일 변호사님.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 주식회사의 형태를 띄었잖아요. 주식회사의 형태라면 상법에선 당연히 지분율에 따라서 이익의 배분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익의 배분 권한이. 그걸 이제 제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초과이익 환수 조치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그 제한이 되고 또 삭제됐는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여러 가지 서류가 나오면서 예. 일부 자료로부터 이제 추정해낼 수 있는데 RFP 그러니까 공모 지침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성남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 입찰 응모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저라면 상식적으로 제가 본 모든 공모 지침서 RFP에서는 공모자들이 이 사안을 예를 든다라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어떤 식으로 이익 배분을 할 것인지 그런 조항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일컫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그걸 반대로 본다라면 제가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응찰해서 공모를 하러 가면은 자 이렇게 세 명이 공모를 하러 가는데 입찰을 따내야 되겠어. 4조 사업에 1.5조 정도 이익이 추산돼. 그러면 저는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얼마의 이익을 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텐데 그에 대한 메리트가 지금 전혀 없어요. 응? 그러면 메리트가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제 공공이익을 환수한 이후에 어떤 추가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렇죠. 그 얘기도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서류에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예, 예를 들어 CBS가 야 우리 그 1층에 카페 이제 비어서 임대 사업자로 누구 들어와 해서 이제 3명이 간다라면 이렇게 3명이 간다라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 얼마를 줘서 따낼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CBS에 얼마를 주면 될까? 옆에 진 교수님 200만 원, 우리 김 변호사님 250만 원, 그러면 저는 한 450만 원 이렇게 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게 없어요.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상한과 하한이 정확히 일치해요.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 이렇게 딱 어떤 식으로 이른바 뭐라고 하죠? 계속 이재명 지사 측에서 말하는 공익 환수 금액
월 3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월 300으로 딱 정해놓고 김경률이 301만 원을 제시할 320만 원을 제시할 아무런 유인이 없어요. 지금 이제 RFP가 그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상당한 배임의 요소가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입찰 공고를 낼 때 공모자들이 얼마를 더 낼 것인지 이걸 유인책이 있어야 될 테고 당연히 입찰에 응하는 사람도 그런 관점에서 들어갈 텐데 그게 없습니다. 예, 자, 김민우 변호사님께서 이 말씀 들으시고 네. 추가 설명 또 예.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상 개발 이익의 72%를 확보하는 사전이익 확정 방식을 썼기 때문에 예, 그것은 72%를 우리가 확보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쓴 것 같고요. 성남시가 네, 사전 확정이익 방식이 괜찮은 방식이다. 왜냐하면 정산까지 가서 돈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방식이라고 해서 구리시 포천군이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둬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도된 내용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대가는 손실부담 약정이다. 아니면 사전 확정 이익의 대폭 감액이란 거거든요. 그럼 그걸 받으면 사전 확정 이익 방식의 메리트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고민 중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안 넣으면 배임이라고 하도 언론하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하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무고한 정현주 KBS 사장이 배임죄로 기소되니까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 분야에서 모두 법원의 조정 화해가 더 이익이 되는데도 배임에 걸린다면서 수용을 안 한 일이 있었어요. 몇 년을. 네. 예, 그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정치가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이게 지금 과연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손실분담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면 예예. 그 땅이 안 팔린다던가, 예예. 예, 그래서 할인 분양을 한다던가, 네네. 아니면 공사비가 올라가서 손실이 개발비 사업 비용이 올라갈 때 예예. 그거를 구리시나 포천군의 공사들이 부담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사전 확정 이익 금액에서 감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 배분이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걸 말하는 거겠죠. 이익 그렇죠. 배분이 줄어드는 거겠죠. 이익 배분도 줄지만 결국 손실이라면 배당도 못 받겠죠. 그렇죠. 예, 최악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예. 주식회사 저는 주식회사 근데 유한 사전 책임제도를 확정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 이제 확정 이익 자꾸 방식은 근데 그런 경우에도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게 더 낫냐 이거죠. 아니에요. 공공의 리스크를 그러니까 질 이걸 거냐 안 질 오해하고 거냐. 계시던데.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지금 아니. 잠깐만요. 시나 군에서 지자체에서 야 우리가 이거를 지방세 받아서 메꿔줘야 되는 거냐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잘못 알고 계시는 제가- 거죠. 아니에요, 제가 진짜 이건 언론 보도 말할게요. 나오잖아요. 아니 잘못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죠. 네. 주식회사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한 책임제도에 기반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삼성전자가 잘못됐어. 삼성전자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야 너 김경률 돈 좀 더 내봐 이럽니까? 그런 제도는 없고요. 설사 아니, 그런 게 있죠. 있더라도 위법한 거죠. 아니죠.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아니요, 제가 잘 아니, 잘못 알려드릴게요.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잘 알려드릴게요. 아니 그 잠깐만. 언론 보도에 나왔다라면 그건 오보라고 하는 거고요. 이른바. 회계사님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변호사님 설명하시고 다시 네. 또 회계사님의 반론 듣는 방식 하겠습니다. 김경일 그 변호사님이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김민우 그리고 변호사님이. 보통은 PF 대출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신용 보강을 하거나 연대 보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죠? 그 일정 부분 자기가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런 팔리면 경우가 내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건의 경우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전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없고 저기 다 없어요. 화천대유도 없고 어느 곳도 신용보강 이유가 없어요. 그 화천대유는 대신 그 손실이 나면 경영권을 뺏기게끔 주식 근질권을 주식이 몇 프로인데요? 화천대유가 성남애들 보통주를 다 가져가잖아요. 1%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영에서 배제하게 돼 있잖아요. 1% 보통- 가지고 있는데 회계사님, 경영권을 잠깐만 배제한다는 설명 무슨 말이에요? 듣고 설명 우선주를 듣고 빼면 설명할게요. 보통주의 네. 100%잖아요, 그게. 아니 보통주 우선주가 다 100%잖아요. 의결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의결권은 있지만 보통주만 기준으로 하면 자녀 이익 전부를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근질권자인 금융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은행 측이. 그러니까 사업이 잘못되면 사업을 뺏길 위험을 가지고 있죠. 화천대유는. 그러면 땅을 매입할 권리면 보면 다 뺏기는 거죠. 화천대유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근질권을 그거 시청인데. 뺏기니까 경영권 100%를 뺏기게 돼 아니 있으니까. 경영권은 지금 우선 아니 자, 주식 근질권을 화천대유 주식이 이것만 근질권으로 말씀해 담배 보세요. 있어요. 우선주는 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25%까지만 발행할 수 있죠. 보통주에.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우선주가 훨씬 더 많죠. 그 이유들은 뭐냐면 우선주가 모두 다 의결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네. 의결권에 관한 한 지금 이 성남애들의 지분 구조는 다 동일해요. 그런 의미에서 화천대유는 1%만 가지고 있어요. 1%한테 무슨 경영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뭐가 문제가 제가 되고 말한 건 있냐면 화천대유 잠시만요. 경영권을 가져간다는 거였어요. 아니, 그럼 성남애들 경영권이- 경영권이 아니라 지금 성남애들 화천대유 경영권이라고 성남애들 제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성남애들 주식이 아니라 화천대유 주식 100%가 아니, 그건 근질권으로 화천대유 들어갔다고요. 문제고요.
왜 화천대유 문제입니까? PF 그게 화천대유가 담보인데. 그러면 PF 화천대유가 담보잖아요. 지분을 PF 성남의뜰에 대출에. 그 했어요? 안 했어요. 성남의뜰에 제공한 바 없어요. 뭘요? 신용보강 성남의뜰이 했어요? 아니요. 성남의뜰이 아니라 금융권의 담보로 제공했다고요. 금융권에 PF 대출의 담보로. 화천 그리고 아니, 잠시만. 성남도시공사는 화천대유 아무것도 사업에. 담보로 그러니까. 한 게 없고 신용보강한 것도 없고 연대보증한 것도 지금 말하는 없다고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두 분이 그러니까요. 너무 네. 이제 전문적인 말씀하셔가지고요. 이제 청취자분들이 따라가기 힘들고 아니, 진 작가님이랑 김성현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네. 못 하고 계셔서. 금융기관한테 담보를 낸 건 그 화천대유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공사는 안 화천대유가 했고. 화천대유의 사업을 위해서 한 거고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을 위해서는 한 거 없잖아요. 성남의뜰이 차주잖아요. 성남의뜰이 채무자잖아요. 예. 근데 담보를 화천대유 주식으로 담보를 넣는다고요. 아니 없다니까요. 아니, 화천대유 있어요. 성남의뜰에 아니, 뭐가 그건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화천대유에 재무제표에 있어요. 나와요. 변호사님, 재무제표에. 회계사님. 재무제표가 아니고 아니, 감사보고서 있겠죠. 있으면. 그래요. 예. 재무제표에 예, 두 있는 분은 감사보고서 없어요. 있어요. 두 분은 물 한 잔씩 아니, 드시고요. 네네네네. 예, 두 분 물 한 잔씩 나중에 드시고. 또 보니까 또 확인해 보죠. 그거는 뭐 서로 간에. 예. 사이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이 좀 안 좋으신 것 같고요. 예, 아, 사이가 이렇게 좋구나. 예, 두 분이 숨을 잠깐 돌릴 시간을 네네. 드리고 다시 이제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김경률 회계사, 김윤우 변호사님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워낙 열띠게 하셔서 우리 김성희 소장님과 진 작가님은 굉장히 조용하신 상태인데. 자, 아자아자님, 진중권, 김성애가 조용히 있기는 처음. 이분 피자 한 판. 피자 한 판 보내주세요. 네. 자, 일단은 이게 너무 이제 전문적인 내용 말고 이제 정부가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을 할 때 보통 이제 민간 이익의 범위는 어느 정도 정해진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이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 정부와 민간이 일정 비율로 이제 배분하는 조항을 넣는 게 통상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민간에게 너무 이익이 많이 갈 경우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5,503억을 미리 환수한 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민간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없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하시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주와 우선주 이익 배분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배분한 것이 어떤 부동산 투자 개발을 할 때 통상적으로 뭐 대장동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사회 결정이었는가 아니면 정말로 이 대장동 개발을 한 업자들에게 특혜를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잘못된 결정이었는가 이 부분 토론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일 회계사님은 네. 이 자체가 엄청난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시는 거죠. 이런 사례도 없었고. 그러면 제가 회계사님께 네네. 여쭤보고 싶은 네네. 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서 돈이 더 남으면 더 나누어 주기로 조항을 넣으면 네. 사업을 하다 미끄러져서 네. 문화재가 뭐 다보탑이 발견돼 갖고 네. 미끄러져서 네.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그러면 시행사는? 최대한 있을 수 있는 리스크는 자본 투자액이잖아요. 이 경우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5억을 잃는 거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도 저는 약간은 거부감이 든 게 그 토지는 남는 거잖아요. 뭐 다보탑이 나왔다 하면 다보탑이 나오면 정말 그 땅값은 더 훨씬 높아질 텐데 뭐 그것도 손실이라 치면 그렇다 하더라도 땅은 남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 왜 자, 그런 게 그럼 왜냐하면 제가 다음 김소장님. 질문 드리면 네네네. 그러면 민간 시행업자는 네. 하여튼 5천억이면 7천억의 돈을 끌어가다가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막 사모으고 있었을 텐데 네. 그 뭐 돈을 더 얹어주기도 하고 네네. 이런저런 방법을 사모으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 뒤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나중에 이익이 나한테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일보다 더 많이 벌게 되면 그게 돌아간다는 리스크가 있으면 그런 사업의 시행사들이 뛰어드나요? 이 경우에 지금 이제 성남의 뜰 같은 경우 이제 1,000배가 주어졌잖아요. 전 1,000배가 아니고 지금 시행사업의 일반적인 수익률이 우리나라 경우도 10% 안팎이거든요. 시행사들의 일반적인 이익률이. 그렇다면 한 10% 정도 이익률을 보면은 들어갈 수 있겠죠. 10% 내지는 뭐 20%? 예. 지금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성남의 뜰은 10만 프로잖아요. 근데 이제 1,000배라고 하시는 건 초기 자본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고 운영 자금과 그 돈을 끌어오는 능력 등을 시행사가 고려해서 돈을 타가는 거지 주식 투자처럼 초기 투자금만 들어간 것에 몇 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안 맞지 않나요? 그렇게 다들 합니다. ROE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거 ROI를 말씀하는데 ROI가 보충적인 수단이고 일반적으로는 배당은 인과관계가 있는 자본에 대해서 하는 거죠. 좀 죄송한데 이제 말씀하신 걸 좀 네네. 답변을 드린다라면 예. 제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컨소시엄 3사의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간
전혀 제공되지 않다가 지난 수요일 날 제공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서 이제 그 내용 중 하나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 충격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계속 오늘도 이재명 지사께서 나와서 대장지구의 이익 규모를 3,600억이다. 정확히는 3,589억이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제가 따져봤더니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 둘 모두 공이 대장지구에서 아파트 건설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그 금싸라기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남판교에서 아파트 건설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황금알을 낳는 기회를 포기하고서 그걸 제외하고서 남는 이익 규모가 3,589억이란 거고요.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기회는 누구한테 주어졌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택지 조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판교 어떤 그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 들어와 있죠. 공원도 아파트 공정에 따라 지어지겠죠. 모든 인허가도 끝났겠죠. 건설사 불러서 아파트만 지으면 되거든요. 그런 단계를 남겨두고 포기한 건데 포기란 말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이 포기한 아파트 건설을 12개 지구 중에서 5개를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화천대유가 가져갔고요. 예, 지금 5개는 입찰의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여러 언론에서 상당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회사인데. 예, 그거는 이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제 뭐 의혹이 나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논전 아까 돌아가면 아까 이제 그 민간 이익의 범위를 네.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네. 이제 5,503억을 환수한 그 이후에 발생한 네네네네. 이익에 대해서 예. 어떤 이제 공공이 챙기지 않았던 부분이 그렇죠. 정말 어떤 현행법 위반한다거나 어떤 통상적인 저는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PFB의 통상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이냐 이 부분의 쟁점을 지금 여쭤보는 건데 예. 그 부분이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이잖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제가 근거가 아까 뭐냐는 말씀입니다. 택지 조성만 하고 예. 아파트 그 분양은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애시당초 이익 규모를 상당히 축소했다.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지사께서 본인은 뭐 50몇 프로, 60%를 공익 환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분모를 줄여버렸다는 거죠. 아파트 분양을 포기함으로써. 예. 예. 그럼으로써 일단 분모를 확 줄여놓고 그 다음에 지금 5,500억 중에 3,700억은 비용 계산 금액입니다. 예. 이익 배당 형태로 주어지는 금액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정작 남아있는 이익 배당 형태는 불과 1,800억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다들 2012년도에 한겨레 신문도 매일경제도 대장지구의 사업 규모를 얼마로 추산하면 4조로 추산해요. 예.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모든 경실련이 내일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실련의 발표 자료도 마찬가지고 이익 규모를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이익 규모도 1.5조에서 2조 사이거든요. 예. 매출 4조, 이익 규모는 1.5조, 2조 사이. 그러면 1.5조에서 2조 사이 이익이 나왔는데 불과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만 배당받은 것을 가지고 이걸 마치 당군일의 최대 공익 환수인 것처럼 치장하고 공표하는 것은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또 하나는 공공이 공헌한 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배임 행위이다. 그러니까 적게 환수해 더 많이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럼요. 이제 적게 환수했기 때문에 이게 배임이고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인 거죠. 예. 자, 우리 김민우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너무 항목이 많아가지고 제가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대법원 판결에서 필수적인 사업구역 내 도시기반시설이 지금 한 5,667억 정도 지금 최소한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그거 빼고도 공공이 환수한 금액을 5,503억 원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예산 전문인데. 사실관계를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 보시고요. 예. 예산 개발 부담금 650억까지 합치면 공공 환원되는 금액이 최소한 1조 1,820억입니다. 좀 정확하게 회계사님께서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전형적인 정영학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대장 프로젝트 금융 회사라고 예. 그 노컷뉴스에 보면 나오는 회사가 있는데 금융권이 우량주를 가져가고 AMC 등이 보통주를 가져가는 이 스타일은 대장 PFV라는 대장 프로젝트 금융회사 그 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예. 그게 뭐 불법이라면 왜 불법인지 조금 더 근거를 대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사건 통상적으로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배분 방식이다라는 이 말씀이고. 정력학 스타일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만 위법은 아니고요. 다만 21억 5천만 원을 금융권이 우선주로 이종 우선주로 출자를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화천대유가 21억 5천만 원을 예금 담보로 주면서 법인 해산시에
이 돈을 회수받는 것에 대해서 담보금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어차피 법인 해산 시에 돌려받기로 한 돈이거든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이 금융권에서는 공짜로 매년 6억씩 받거든요. PF 대출 전에도 PF 대출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PF 대출을 하면 대출 취급 수수료나 이자 등등으로 한 1,000억 정도의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공짜로 매년 6억씩 받고 PF 대출 위험이 어느 정도 많이 제거가 돼서 PF 대출을 하게 되면 그냥 앉아서 버는 게 한 1,000억 정도 되는구나라고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뭐 은행은 거의 리스크 테이킹 아까 말씀하신 위험 부담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PF 네. 대출 말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보통주를 가지게 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손실 부담 같은 위험을 내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이런 구조를 택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하나금융들은 예, 하나금융은 말씀하신 거죠? 예, SK 의 특정 금전 신탁 같은 경우는 저도 인제사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남욱이 JTBC 인터뷰에서 그랬거든요. 예. 김만배가 남욱에게 너 드러나면 안 되니까 드러나지 말라고 해서 이름 안 드러나게 했다. 그 수단으로 쓰인 게 SK증권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 이 공모 지침서 심사를 하면서 심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컨소시엄 자율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아파트 건설 사업을 건설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배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건설 사업까지 하는 컨소시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메리츠 종합건설인데요. 예. 추정 매출액이 2조 8천억이고 순이익은 땅만 조성해서 파는 경우보다 더 적은 3,235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매출 대비 순이익률이 훨씬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집을 짓는 게 이익이었냐 손해였냐에 대해서 당시에 금융권이 어떤 판단을 했느냐. 그러니까 집까지 지으면 성남의뜰 컨소시엄보다 약 400억, 350억 이상 이익이 줄어든다고 그때 사업계획서에 평가를 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주택을 지을 권리를 주는 게 그 당시 이익이었느냐 주택 경기상. 왜냐하면 지금이 10점이라고 치면 2010년에서 11년은 빵점이었고요. 2015년은 한 2에서 3점 정도밖에 그러니까 주택 안 부동산 됐었거든요. 경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2015년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6년이 지난 지금 2020년 엄청 부동산 경기가 좋기 때문에 엄청 그 뭐랄까요 관련 이익이 많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그거는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예측할 때 그 시점에서 예측할 때 메리츠 컨소시엄은 집을 지으면 순이익이 오히려 줄어드는 걸로 평가를 했었다.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예, 김경률 기자님. 제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컨소시엄 중에 2개 컨소시엄이 토지 택지 분양만 하고 메리츠는 아파트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저는 메리츠하고 KDB가 이게 진실한 응모자인가 의심이 드는데 메리츠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대장지구 인근 시세를 2,700에서 2,200까지 쭉 열거합니다. 이건 보고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평당 분양가를 얼마로 써놓냐면 1,600만 원으로 써넣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사업이 4조짜리 했는데 인근 시세가 2,500에서 2,200에서 2,700 사이인데 평당 분양가를 1,600으로 써버리니까 2조 8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략 비용이 2조 5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딱 맞아요. 3천억 정도 이익 나서 여기는 2위로 탈락을 합니다. 네. 이건 그래서 저는 상당히 메리츠는 의심이 든다. 이런 거 하나랑 아까 이건 우리 변호사님이 잘못하신 걸 것 같은데 중복 계산하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공익환수액을 1조 1,800억, 1조 1,100억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조 1,800억. 네, 네. 성남의뜰 지금 총 비용이 1조 5천 안팎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땅값이 한 400억이라는 소리인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사업 구역 내에 50.1%인가 51%인가를 기부 체납받기 때문에 네네.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그게 한 5천억 됩니다. 예, 그럼 5,600억 됩니다. 왜냐하면 기반 시설만 지금 기반 시설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기반 시설하고 별도 기반 시설이 따로 있다는 걸 지금. 요거도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니까 오늘 네. 끝나고 차이 네. 나면 10원에 한 대씩.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 틀리신 분이 누군가는 저는 다 계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은 이제 당시에 인허가권 네네. 그리고 토지 수용권은 당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네, 그렇죠.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과연 이 사업에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 이 부분이 좀 핵심 쟁점이었는데 사실 리스크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리스크였습니까, 김인호 변호사님? 아까 컨소시엄별로 사업계획서를 보고 예.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계사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은 거기 리스크 분담 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인허가 지연은 공사가 부담해라라는 거를 한국산업은행과 메리츠 종합건설 아니 메리츠 금융의 컨소시엄에서 그 사업 계획서에 그 리스크 분담 계획으로 예, 명시를 합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공사가 하더라도 인허가가 지연되고 잘 안 풀릴 때는 안 풀리는 사업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사가 하니까 야 이거 무조건 100%야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업에 리스크 없는 사업은 없고요. 지금 뭐 주택 건설 사업 인허가 다 받아가지고 올라가던 중간에 지금 문화재청에서 저희 문화재 그 보는 그 시선을 가린다는 이유로 지금 철거하라는 그런 리스크도 생길 수 있는 마당에 리스크가 없는 사업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짓다가 뭐가 발견이 되면 또 올 수도 없어야 되는 상황이고 못 짓는 근데 상황이 올 수 예, 있으니까. 철거도 할 수 있죠. 철거도 다 할 지은 수 거기 예, 근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전국의 모든 곳에 해당되는 리스크고요. 그런 게 없는 데가 어디 그렇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거되는 예컨대- 데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 우연히 그 옆에 뭐 네, 장롱이 네, 있을 이런 것은 굉장히 경우가 한정되어 있고 보편적인 리스크라는 것은 바로 그 지주 작업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토지 겁니다. 수용권의 행사. 제가 예. SK 하이닉스 용인 원산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작물 그 조사 자체를 주민들이 거부해가지고 조사를 못하니까 지금 보상이 진행이 안 돼서 예, 공사 착공 시기가 늦어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한번 찾아보시기 진 바랍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예라는 게 전국에서 모든 곳에서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난 얘기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과 붙여가지고 보편적인 리스크라는 게 있는데 그 보편적인 리스크를 없애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그뭐 논리적으로 지금 자꾸 이렇게 아니요. 제가 그게 보편적인 리스크라는 예로 용인 예를 원산면 예도 들어가지고 들은 겁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100%다 갖는 게 바로 그 땅 지주 작업이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됐고 예. 그중에 100군데 중에서 그런 경우가 한 두세 군데 있다라고 한다면 2~3%의 리스크인데 만약 그 고덕신 2~3% 삼성의 고덕신도시도 한번 가서 아니, 물어보세요. 알았어요. 보상이 얼마나 무슨 많이 되는지. 말씀이냐면 말씀하신 그 신도시 그런 지구 외에도 전국에는 수많은 그쵸. 공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요. 근데 진 그거를 교수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다. 위험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통제 되죠. 가능한 위험이냐 통제 불가능한 그럼 위험이냐예요. 보상을 순순히 우리가 경영학에서도 다 얘기를 응하는 것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아니 그거는 궤변이죠. 헬리의 성이 와서 부딪히는 위험하고도 진짜. 똑같죠. 헬리의 성이 와서 그게 부딪히는 위험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소수라는 견해가 이쪽 그 실무 경험이 없으시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아니, 예. 왜 인신공격을 하십니까? 아 예. 아니 제 주장을 제 주장을 왜곡하세요? 잘 보세요. 예, 보편적인 리스크가 현상입니다. 있고요. 수용 보상이 지연되는 건 보편적인 리스크가 현상입니다. 있고 100곳이 있다고 한다면 문화재가 나오는 이런 곳들이 한 두세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2~3%란 말이죠. 근데 이 2~3% 이걸 가지고 이 100%의 리스크를 없애준 걸 갖다가 자,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용 보상이 곤란하죠. 지연되는 건 어느 네.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기 그러니까요. 땅 뺏기는 게 알겠습니다. 즐겁겠습니까? 경영학에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 가능이냐 불가능이냐인데 이 경우 통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문화재가 통제 나오는 거 통제 불가능한- 불가능하잖아요. 그거 위험 아니에요? 예? 아니 리스크가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위험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이고, 위험인데 통제 왜? 가능 알겠습니다. 위험이냐 불가능 위험이냐고 통제 가능한 위험을 통제 컨트롤하는 게 가능 인허가 여부를 잘 따질 보세요. 필요가 없어요. 아니, 부동산 사업에서. 아니요. 예. 어떤 것이든 수지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경영학에선 따집니다. 통제가 가능하냐 경영학에서 적용하냐는 별 따집니다. 의미가 없어요. 야, 그 궤변을 펴시는데 이런 그리고 겁니다. 아이고 궤변 좀 그만하세요. 잘 보세요. 모든 곳에 있는 예, 보편적인 알겠습니다. 리스크가 있고 어떤 특수한 리스크가 있어요. 특수한 리스크가 있는데 이 보편적 리스크를 저 없애준 다음 겁니다. 주제로 넘어가 주시면 그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할 말이 변론이죠. 굉장히 변론이시지. 많습니다. 변호사님 결례고 예, 잠깐만 예. 이제 한 말씀만 더 하면 리스크와 관련해서 예. 이 세 군데 사업계획서 모두 다 그리고 또 별도의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에서도 주요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다 무난하다, 원만히 해결을 가능하다, 리스크가 없다 이런 표현이 다 나와 있어요. 세 군데 협약서. 근데 모두 다. 정작 자, 중요한 말씀 안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해서 세 군데 네, 김성현 소장. 리스크의 수준이 하여튼 있겠죠. 리스크의 수준이 네네. 있는데 그 수준을 보고 세계 업체가 응모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모를 했고 그 중에서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리는 나중에 남는 것을 우리가 먹는 대신 앞에서 이만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컨소시엄보다 많은 액수를 제시하고 이 메리트가 있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수용이 된 것을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익의 배분에 관한은 다 똑같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다 점수 20점 다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까지 짓는 경우에는 3천억으로 이익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경우마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다 판단에 집어넣어서 한 거지. 그러더라도 이 세 군데 다 아까도 맨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그 초과 공익 환수 목적에 두 가지를 제시하거든요. 하나는 제1공단 공원화, 두 번째는 이 임대 아파트
A10 블럭 이건데 모두 다 똑같이 제시하고요. 그 조건은 모두 다 동일해서 그 100점, 20점이고 동일하게 다 받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사업은 누구도 더 많은 배당을 줄 유인을 제시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예, 그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이랑 비교되는 게 LCT 사업이죠. 그 LCT 사업의 경우도 공공이 나서서 인하거건과 토지 수용권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근데 LCT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그 순수 민간 개발로 전환시켜 버려 가지고 그 이익을 다 민간에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구속 많이 됐고. 근데 이제 대장동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공이 인허가권, 토지 수용권 문제 해결해 주고 공공이 이제 선제적으로 5,503억 원을 환수한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한 사업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오늘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이 부분 아마 정확할 겁니다. 예. 오늘 그 국회 국정감사 초반부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기부 체납 비율이 타 사업의 평균적인 것은 40몇 %인데 예. 우리 이번 대장지구는 50몇 %였다. 음. 사실상 별 차이도 없을 뿐더러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500억 중에 이익 배당의 형태인 것은 1,800억밖에 없다. 나머지는 기부 체납, 네. 도로, 뭐 대장지구 인근 내외의 도로, 공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사실은 하나 의문스러운 것 중에 근데 하나. 그게 갑자기 그렇게 섞을 얘기는 기부 체납이라고 하면 네, 해당 개발지구 안에 공원을 개발하거나 네. 도로를 까는 행위를 말하죠. 네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도로를 깔고 공원을 설치하는 건 돈 아까 전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다른 비용으로 처리하고 네. 그것 외에 더 비용을 들여서 2,300억의 공원 부지 조성과 그다음에 나중에 했지만 네. 터널 900억까지 돈이 들어간 네, 상태인 그것도 다 건데 기부 그거를 체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 재개발을 위해서 그 지역에 하는 기부 체납과는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과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걸 기부 체납이란 표현 말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 서로- 기부 체납을 다 합치고 배당까지 네. 합치고 개발 부담금 합치면 1조 1,820억 나온다니까요. 아니, 진짜 회계 다시 김 변호사님 뽑아보세요.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그러니까. 독창성은 인정하는데 아니야. 사실 여부는 하도 대법원 판결과 싸우셔서 아니, 제가 그만 싸우시라고 아니. 계산을 따로 뽑은 거예요. 그 안에 사업 구역 내 학교, 공원, 녹지, 공공지, 도로 예, 예. 이 땅값만 네네. 해도 몇 천억입니다. 땅이 50.1%가 아니. 공공이에요. 이재명 지사도 민간한테 판 땅이 이 지사님도 50%가 주장을 안 안 하시는 돼요. 거니까 이거 아니, 진짜 이건 제가 끝나고 이재명 지사도 제가 5,600억이라는 무슨 제가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 제가 그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누가 아니라- 하수인이에요? 아니 이게 아, 예, 한숨같이 그만하시죠. 느껴지는데. 무슨 논쟁의 소리예요. 범위 안에 대장지구 개발 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기부 체납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지. 당연히 그 안에 기부 체납은 들어가 있죠. 예예예 있어요.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예. 그거 말고 공원 부지 개발로 비용을 더 따낸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수익이지 갑자기 이걸 기부 체납에다 비용이라 마치 꼭 해야 되는 기부 체납인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대장지구 제1공단 결합 사업이었잖아요. 예, 오늘 국정감사에도 이제 그 1조 1,800억이라는 얘기는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 나왔어요? 예, 나오기 그건 제가 때문에 확인을 해볼게요. 예, 천조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네네. 2분 남았습니다. 예. 2분 남아서요. 이제 김경률 회계사님과 김민우 변호사님께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분은 뭐 평상시 말씀 많이 하시니까 향후 이제 검찰, 말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부분 무엇인지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우 변호사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예,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처음에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했고 조수진 의원이 정치인 아니라고 단언이 가능하냐고 하니까 단언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라면서도 저희가 가진 자료상 보도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라는 보도는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검찰에서 지금 파악하기에는 이재명 후보는 그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쓸데없는 정쟁으로 나라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고요. 공공의 이익을 훔쳐간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예, 김경률 회계사님. 저도 공공이익을 훔쳐간 사람을 잡아야 된다는데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유일하게 있는 특수통검사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김호수 검찰총장께서 성남시 고문변호사 경력도 대두됐고 또 하나는 사건 초기부터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되어야 된다라고 줄곧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며칠 전에 보름 만에 이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또 성남시장실은 놓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빨리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어떤 특검의 절차가
돌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대장동 개발 의혹 오늘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경률 회계사, 김민우 변호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